네, 반갑습니다. 빠르게 우리 남북국시대에 한번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봐야 되는데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연합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거는 신라의 전성기 다시 생각해 보면 되고 백제의 성왕의 뒤통수를 치고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가 백제랑 연합을 맺게 되고요. 백제는 이미 외와 연합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신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안엔 이제 자기랑 없죠. 또 주위에도 없고 남아있는 건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 그리고 이어지는 당까지 이렇게 연합을 맺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 세력, 동서 세력 이걸 이제 십자 외교라고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가 먼저 이제 고구려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건지 요소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했고, 그래서 수가 먼저 30만을 들어와요. 이때가 이제 수 문제. 고구려가 아주 잘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양제 때는 엄청난 대군 113만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때 살수대첩으로 결국 또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수와의 전쟁은 살수대첩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정도 생각해두면 되고, 이 수나라는 대토목공사, 대운하 건설했죠. 그리고 고구려 원정 실패로 국력이 쇠퇴하다가 결국 각지에서 반란으로 멸망을 하고 당으로 이어지게 된다 보면 됩니다. 요거 뭐 여수장 우중문시 봤었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처음에 당이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당고조 2년 때는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좀 자기들도 안정기가 필요하니까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장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요때 이제 영개소문이 또 정변을 일으키면서 당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구실로 삼아서 당이 이제 쳐들어왔고요. 엄청나게 많은 병력으로 아주 오랫동안 싸우거든요. 사실 당이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요 안시성 전투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당과는 전쟁을 했다. 그리고 수나라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당을 이제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정적으로 막아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락이 돼요. 물론 당과의 전쟁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자, 그 와중에 요 한반도 남쪽에서는 백제랑 신라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특히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신라를 아주 공궁에 밀어넣게 돼요. 그래서 40여 성 정도를 뺏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을 했고, 당시 이제 신라는 좀 다시 국가적인 위기를 좀 맞게 되면서 또다시 고구려의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김춘추가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인 대망리지 영개소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진흥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빼앗았잖아요. 황초령비, 마올령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싫다 하니까 그럼 도와줄 수 없다 해서 협상은 결렬되게 된 거고, 그 와중에도 백제는 계속 신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더더욱 위기에 몰린 상태죠. 그래서 김춘추가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백제 안 되고 당연히 고구려 실패했고, 남은 건 당이죠. 그래서 당에 가서 장태종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쳐들어간 건 당연히 백제겠죠. 신라랑 백제랑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고, 그래서 백제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백제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죠. 그래서 계백 5,000결사대의 계백과 5만의 김유신이 붙어서 결국 계백이 무너지면서
사비성이 함락됐고 백제가 멸망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요거 사이에 백제 부흥운동이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아주 가볍게 진압을 한 다음에 그다음 고구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이제 아주 잘 버티다가 개소문이 죽고 나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남이었던 연남생하고 그리고 차남하고 삼남이었던 난건 남산 이제 좀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밀려나게 되죠. 동생들한테 밀려나게 되면서 연남생이 하필이면 당에 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에 좀 고구려 치러 오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폐왕성이 함락되게 됐고 그래서 고구려도 허무하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부흥운동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좀 백제 부흥운동하고 좀 특징 차이점이라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멸망시켜 놓고 결국 신라가 지원을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은데 왜 그랬냐면 신라 입장에서는 당시 요 고구려 부흥군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좀 당에 맞서려고 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나당 전쟁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백제 없어졌고요. 고구려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거는 신라가 그냥 다 통일하면 끝인데 당이 아직 군대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요 당이 그냥 호락호락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욕심을 보이게 되는데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호부, 그리고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하게 되면서 전체를 좀 지배하겠다 이런 욕심을 보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당에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웅진도독부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의 육군을 아주 결정적으로 물리친 전투,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고 다음에 당의 수군을 금강하고 기벌포에서 또 격파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근데 한계랑 의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한계점은 신라 혼자서 이룩한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도 외세 의존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 그래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점. 다른 민족에게 뭔가 손을 벌려서 우리 민족을 배신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고 가장 아쉬운 건 사실 영토가 많이 좁아졌다는 거죠. 고구려가 원래 갖고 있던 만주랑 요동 이쪽 지역을 좀 완전히 잃은 것 같은 영토가 많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최초의 통일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뭔가 민족이 똘똘 뭉치게 되면서 민족 문화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에 처음엔 의존을 했지만 당에 결국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되면서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한 나름대로 좀 자주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국이라고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통일신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북쪽에 요 남아있는 요 지역은 다시 고구려 유민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발해. 그래서 발해를 세웠던 사람은 당시 고구려 출신의 장군인 대조영이었다 라고 보면 되고 말갈 집단을 이끌고 이제 같이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발해는 소수의 이제 지배층 고구려인 그리고 다수의 말갈인 이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이제 이런 계승의식이 나타나는 점인데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보면 발해를 고구려, 고려 그리고 발해왕을 고구려 왕이다 이런 거 이제 칭하고 있고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발해를 고려 왕이나 고구려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발해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다
발해를 고구려로 인식을 했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 문화의 기반위에서 좀 발전을 한 문화에서도 이제 유사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잘 봐두면 돼요. 그리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이제 전제 왕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라고 하는 말은 왕이 전체를 통일했다는 왕이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왕권이 강화된 바탕에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민족의식 이런 게 좀 성장하게 되면서 이 정점에 이제 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제 왕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냐면,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왕권하고 이제 신권, 이 기족권은 시소 같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진. 그래서 어떤 게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제 비족권을 좀 약화시키는 건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왕권 강화랑 잘 연결시켜서 기억해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왕권 강화 과정을 보면 김춘추가 이제 무열왕이 되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점차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무왕 때 아들이죠. 김춘추 아들 때 고구려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을 이룩했던 통일문무왕이죠. 그래서 통일대업을 이룬 자신감으로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제 왕권을 확립하게 됐던 건 바로 신문왕 때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전 좀 이해 안 가는데, 김음돌이라고 신문왕의 장인이거든요. 장인인데,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자신이, 음모를 좀 뒤집어 쓰고, 좀 희생을 한 것인지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음돌이 반란을 하게 되면서, 이때, 많은, 귀족들을 같이 숙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이 확립됐고,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설화 중에 하나가 만파식적이죠. 필이 막 불면은 파도가 잠재워지고 적병이 물러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필이, 그건 이제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를 한번 보면, 중앙정치제도는 기존의 이제 화백회의, 그러니까 기족회의체랑 그리고 기족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런 애들이 떨어지게 되고, 새롭게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집사부,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고, 그 다음 시중, 요거는 이제 비서실장, 아니면 총리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토지제도는 좀 잘 봐둬야겠죠. 이제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게 이제 왕권 강화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자, 노급하고 이제 관료전을 볼 때 우린 두 가지 권한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수족권이고 하나는 노동력 징발권인데, 노급 같은 경우는 수족권,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이제 징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농기구가 아니고 무기를 지어주면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징발권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게 엄청나게 강한 그런 이제 권리였고, 그래서 이제 귀족권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는 바탕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신문왕 때 되면 이런 걸 이제 대민 지배력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동력 징발권을 빼버리고 수족권만 이제 지급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귀족을 찍어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관료전. 그래서 이게 수족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양산 지역에 이제 내가 수족권을 받았다라고 하면 양산 지역에 내가 땅을 그냥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양산 지역의 땅은 원래 왕의 땅이에요. 근데 요쪽에 양산 지역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만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양산 땅을 받았다. 이런 뜻은 실제로 땅을 받은 게 아니고
수조권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국과 관료전의 차이 좀 잘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와, 성덕왕 농민들한테 땅도 주고 정말 좋은 왕이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땅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뭐, 일리가 있죠. 이 왕국이니까 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 사회에서는, 요 왕의, 모든 이 왕국은 다 왕의 땅인 거죠. 근데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해 줄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땅 내가 너희 땅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전을 지급했다. 백성들에게. 다음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중앙군은 구서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당은 하나의 부대 단위라고 보면 되고요. 9개의 서당이 있었다. 중앙군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도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군대인데 요게 옛 고구려 백제의 말갈이를 포함시켰다라는 점은 얘들에게 좀 포용해주는, 감싸주는, 민족을 통합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다음 당시 이제 신라의 지방은 총 9주였습니다. 9주. 9개인데 그래서 각 주에 일정을 배치하게 되면 원래 구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군은 10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정이 더 배치된 건데 이 한 정이 어디에 더 배치됐냐면 바로 한주라고 하는 곳에 배치가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한주는 요 한강할 때 그 한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유업 요 땅을 이제 한주라고 부른 것인데 요 땅이 이제 발해랑 접하고 있는 군사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 이제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인 것도 있고 또한 이제 한강유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주라는 곳은 일단 면적도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 정을 더 배치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뭐 중세 뭐 절대왕정 이때 뭐 관료제 나오는 것처럼 육두품 세력들이 관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유학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국학이라고 해서 국학이 설립되게 됐고 유교 이념이 더더욱 이제 강조되면서 왕권을 높이는데 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충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효도 같이 연결시킵니다. 충효 사상. 효를 어떻게 왕권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왕은 모든 백성들의 어버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왕에게 효도를 다하는 건 충성을 다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너무 피곤하네. 네, 한주 엄청 크죠? 그리고 발해를 접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은 구주 오소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행정 단위는 구주예요. 9개의 주로 나뉘게 된 거고 주 밑에 군현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촌 같은 경우가 이제 말단 행정구역인데 촌은 촌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자치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민정문서라고 하는 걸 3년마다 작성했고요. 요거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가 이제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동쪽이 좀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하고자 지방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에다가 작은 수도,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그게 5개 있었기 때문에 오서경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옛 고구려 지역, 그리고 옛 백제 지역, 그리고 옛 가야 지역 이렇게 이제 총 5개가 생겨났는데 요거는 이 지역에 물론 뭐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 세력을 좀 감시하기 위한 아주 절묘한 선택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발해는 왕을 딱 4명만 보면 됩니다. 건국한 사람 대조영은 고왕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에 열심히 맞서서 싸웠던 인물이 무력, 그래서 무왕, 그리고 발해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 문왕, 그리고 전성기 이끈 사람 선왕, 요렇게 이제 4명만 보면 되거든요. 일단 무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래서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이 직접 쳐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 문왕 때 돼서는 당과 결국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그래서 나라를 좀 안정시켰던 그런 인물이고요. 선왕 때 되면 전성기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토를 많이 넓혔고요. 그래서 바다 건너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이제 국력이 약화되다가 좀 허무하게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발해도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실패했고 상당수의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하게 됩니다. 특히 왕자였던 대광현 이런 애가 이제 수십만의 유민을 끌고 내려왔다고 해요. 요게 상경성의 주작대로입니다. 상경성은 당의 장원성을 그대로 본딴 형태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당에. 요게 상경성. 다음 발해의 통치제도, 중앙정치제도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을 했고요. 이걸 아주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 정당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행정실무를 담당한 건 육부인데 육부의 운영이 조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부서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3개씩 2개로 나뉘어서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육부의 명칭이 원래는 예호, 예병, 아니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예호, 현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유교적인 덕목으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서 유교적인 덕목이 이제 육부의 명칭으로 삼았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너무 피곤하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해 같은 경우는 수도 자체가 그냥 5개예요. 그래서 5경 그리고 62주 그리고 그 위에 워낙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부라고 하는 행정구역 단위가 더 있어요. 그래서 62 위에 15부 그리고 62주 아래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군현 이렇게 나뉘는 거고 말단 행정구역은 촌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9주였잖아요. 얘들은 62주니까 엄청난 이제 크기 차이, 규모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촌락 같은 경우는 말단 행정구역이라 토착 세력가에 의해서 좀 다스려진 형태인데 요게 발해 이제 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발해는 사실 일반 민족들은 지배를 받는 일반 민족 구성은 대부분 말갈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지방에 거의 촌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다스린 애들은 말갈족 족장이라고 보면 되고 얘들에게 이제 자치를 허용해주고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말갈족들이 반란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군은 12 이렇게 있었고 지방군은 따로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네, 2호 예병 현공이네요. 왜 여기 기억이 안 났을까? 지금 엄청나게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막 혀도 꼬이고. 자, 거기에 이제 원래는 2호 예병 현공인데 여기에 유교적인 덕목으로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덕목을 붙인 게 좀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라상의 동요랑 이제 문화나 요 파트는 마지막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